네, 그럼 이번에는 가장 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뭔가 혼란을 안겨주었던 원유와 관련된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이후 최고치를 찍은 그 국제 유가가 이제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일도 있었죠. 지금 이 원유 시장의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황은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나쁘진 않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달에 그러니까 뭐 아무도 마이너스 유가를 갖다 경험하게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었는데.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건데. 말이 안 되는 수치긴 했죠. 물론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 더 강했지만은 중요한 거는 저희는 일단 어쨌든 오펙 플러스가 다시 공동 감산에 나섰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좀 더 유의미하게 바라봤거든요. 그리고 락다운이 앞으로 해제된다라는 관점에서 그렇다면 수급 재균형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봐서 하반기 때는 WTI 기준으로 상단 50불, 하단 40불의 박스권이 유효하다라고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의 그럼 수급 상황은 어떤가를 놓고 봤을 때 오펙 플러스는 분명 감산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줄였지만은 실제로 이라크라든가 나이지리아 같은 감산 이행이 저조한 나라들한테 페널티를 물렸거든요. 추가로 더 감산하라고. 네.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감산 효과는 700만 대가 아니라 800만 이상 대가 되겠죠. 900만 대에서 800만 대로 내려온 거니까. 그러니까 그 폭이 실제로 오펙 플러스가 그러면 증산이나 다름없는데 그 기준으로 따진다면 전월 대비 기준으로 보면요. 그게 실제로 유가의 영향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고요. 그러면 수요는 어떤가? 드라이빙 수요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 지수는 굉장히 더뎌요, 회복세가. 우리가 대중교통 잘 기피하게 되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차를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석유 수요에서 50%가 드라이빙 수요인데 그 중에 자차를 이용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했다는 거죠.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요. 그렇게 본다면은 수급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죠, 어떻게 보면. 네. 다만 유가가 정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에는 조금의 시간이 저희는 더 걸린다고 보거든요. 내년으로 봤었을 때는 WTI가 50불대로 트라이 할 거라고 보긴 하지만은 다만 오펙 플러스가 특히 러시아랑 사우디가 유가의 가파른 상승을 갖다 절대 용인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유가 가격이 올라간다면 산유국 입장에서는 이익이 증가하는 건데 왜 그걸 용인을 안 할까요?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용인을 하겠죠. 이제 어떤 나라든 해피하니까요. 다만 유가가 단기간에 가파르게 상승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통제 선상에서 벗어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럼 오펙 플러스가 왜 감산을 하는 것이고 왜 근데 감산을 잘 하다가 점진적으로 그 감산 분량을 갖다 줄이고 있느냐를 놓고 보면은 수요가 회복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거기다가 감산을 갖다 그대로 유지했다가는 유가가 오버슈팅이 나오겠죠. 네. 유가가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미국의 셰일들이 기사회생의 기회를 갖다 잡게 되겠죠. 그러면 사우디나 러시아는 그걸 계속 걱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통제 선상 안에서 유가가 점진적인 더디지만 좀 점진적인 회복을 갖다 원하는 것이 되고요. 셰일 기업들의 대략 신규 유정당 투입 비용 자체가 배럴당 49.2불 정도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물론 이제 메이저 오일들 같은 경우 이것보다 좀 더 낮겠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유가가 그럼 WTI 기준으로 50불까지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최대한 늦추려고 하겠죠. 망하게 하려고. 뭐 어떻게든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되니까요. 네. 지금 유가가 어떻게 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략 42불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많이 있습니다. 올라왔네요, 그래도. 예. 네. 근데 유가가 그만큼 수급 차원에서는 하반기 때 그나마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물론 최근에 EIA라던가 오펙이라던가 IEA라던가 전반적으로 3대 기관이 수요에 대한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네, 저는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전망치를 왜 하향 조정을 했을까를 놓고 보면은 드라이빙 지수 같은 경우는 회복하다가 요 최근에 좀 정체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두가 다 드라이빙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좀 정체가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게 항공 쪽 수요가 전혀 개선이 없다라는 거죠. 네. 이게 개선이 없다 보니 수요에 대한 전망치를 갖다가 조금 조정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제가 그 이제 업데이트가 좀 안 돼 있어가지고 전에 그 유가가 폭락하던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보면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실물 경제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의 감산 합의가 실패했던 거잖아요. 예. 그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소가 지금 말씀하셨던 미국의 셰일 업체들 자기네들이 가격을 어느 특정 가격대로 잘 해봐야 그 이득을 보는 거는 막 무제한 막 팔아듣기는 셰일 업체들이 미국에 그렇죠. 여기서 이익을 다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러시아가 잘 합의를 안 했었던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그럼 러시아가 그 사우디의 요구에 맞춰서 감산을 뭐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행률로 보면은 물론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98%, 95%대로 해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과거는 이미 지난 거지만은 그때로 되돌아가 보면은 러시아가 분명 러시아랑 사우디랑 명목상으로는 서로 합의가 안 됐다라고 보지만은 의도적으로 합의를 안 한 거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수요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증산이 이루어진다면은 누가 더 피해를 볼까를 계산을 해보면은 자기들이 아니라 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의적절하게 증산을 했었던 거고요, 그때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못해도 6월달, 5, 6월달에 락다운이 해제가 될 것 같고 중국의 선례를 바라본다면은 어느 정도 저 방향 비슷하게 가겠다 싶으니 뭐 또 미국도 압박을 넣겠지만은 그때부터 감산에 나서겠다라고 나선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행동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군요. 아, 그렇군요. 어쩌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국의 압박을 거부할 수 없으니까 약간 그 뭐라 그럴까 라이벌 국가 혹은 막 그 사이가 안 좋은 러시아의 요구를 못 이기는 척 따라가는 것도 약간 좀 일부러 그런 식으로 시간을 끌었던 거죠, 사우디도. 그럴 수 있었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미국의 셰일 업체들은 그 미국 자체적으로도 뭔가 감산을 하려는 노력을 해왔었던 건가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인 감산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감산이었죠, 미국은.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감산 목표치를 제시를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산유국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영기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감산 목표치를 타켓을 정합니다. 근데 미국은 철저하게 민간 중심 사회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감산에 있어서 합의를 할 때도 미국 쪽에서 철저하게 자기들이 구체적인 감산 목표치를 제시를 안 했거든요. 그나마 텍사스주에서 어느 정도 했고요. 중요한 거는 자기들은 어쨌든 자연 감산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실제로 그간의 과정들을 보면은 자연 감산이었죠. BEP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BEP를 갖다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도 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유정을 갖다가 일부를 폐쇄시키고 이러한 조치들이 나왔던 거고 그러한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자체 감산이라기보다는 자연 감산, 도태 감산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그 우리가 사실 그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 미국의 많은 셰일 업체들 대부분이 좀 부도 날 걸로 예상을 했었잖아요. 예. 그 회사채 시장이 워낙 흔들렸었으니까. 근데 미국에서 그 뭐죠? 제로금리 하면서 양적 완화 무제한 하면서 회사채까지 매입해 주겠다라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 흔들리던 그 회사채 시장을 잡아주면서 가장 큰 이득을 본 게 이 신용도가 낮은 이 셰일 업체들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글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폴른 엔젤 즉 그런 회사채들 갖다가 사준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미국의 셰일 기업들은 그런 회사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등급이 아니라 투기 등급이다 보니까 실제로 사주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폴른 엔젤이 뭐냐면은 결국 투자 등급에서 투기 등급으로 갑작스럽게 내려간 것들을 사주겠다라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한 거고 다만 미국의 셰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기 등급이다 보니까 그래도 계속 리스크를 받았었던 거죠. 근데 다만 어쨌든 유가가 회복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들이 기사회생을 한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조치도 분명 일련에 있었겠죠. 유동성을 어느 정도 풀어줘가지고 숨통을 트이게 해가지고 일단 목숨은 살려놨는데 더 중요한 건 유가가 어느 정도 조금씩 회복하면서 이제 좀 숨통이 트이면서 일부 셰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폐쇄된 유정들 갖다가 가동을 재개한 것이고요. 네. 그러면 그 이러한 그 유가 어쨌든 뭐 $50가 된다 해도 전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거잖아요. 전에는 뭐 $80, $100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 당시 상황이 다시 올 것인가 유가가
어떤 분은 이 지금의 저유가 상황이 정말 10년, 20년 오랫동안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10년, 20년의 근거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2024년까지는 저유가가 유지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수준만큼은 아니겠죠. 점진적으로 유가는 회복을 할 테니까요. 근데 다만 과거에 2014년 때만큼 막 100불대로 막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면은 적어도 최소한 2024년까지는 절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보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주요 메이저 에너지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랑 그다음 매출 간의 이런 비교와 실제로 매장량과 산유량 간의 비교를 갖다 같이 그렸을 때 보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공급이 어느 시점에 늘어날지를 갖다 좀 판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분명 저유가는 맞죠. 거기다가 2024년까지도 저유가는 맞죠. 그 이후부터는 지금의 캐펙스가 줄어들었다 해서 지금 당장 공급으로 영향되는 게 아니거든요. 100%. 네. 지금의 캐펙스 줄어들었다는 거는 미래에 있어서의 어느 시점에 있을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까지는 못해도 저유가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저유가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사실 유가가 높았을 때에는 이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연구 의욕, 개발 의욕들이 막 불타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채산성을 떠나서라도 이번 사건이 되면서 유럽에서 시작된 그린 뉴딜 같은 한국에서도 천연 신재생 에너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러한 대체 에너지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 원유 같은 이 기존의 이 에너지가 이 수요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니냐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맞죠. 사실은 원유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낮아지는 건 맞죠. 다만 이제 속도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아예 대체는 못하죠. 그러니까 제일 큰 이유가 우리가 이런 옷을 만들 때도 결국에는 화학 제품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품에 있어서 원유는 가공을 돼가지고 활용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전통적인 연료 쪽 단에서의 수요가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그것도 저는 분명 동의는 하는 부분이지만 근데 과연 지금 같은 저유가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더 각광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거든요. 더 연구가 박차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 코스트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의 유가가 원체 낮아졌다는 것은 실제로 그러면은 제가 소비자라 하면은 둘 중에 그럼 무엇을 쓸까를 갖다 고민을 했었을 때 지금은 굳이 지금 차를 안 바꿔도 되거든요. 그냥 제가 정말 단순 소비자라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계속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도 아람코가 상장을 할 때 이거에 있어서 전망 보고서를 갖다 이제 안에 내용이 있었거든요. 좀 긴 그림에서 얘기를 한 거죠. 네. 저 역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단순히 1, 2년 안에 어떻게 되고 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긴 그림.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리나 이런 니켈들만 하더라도 코발트도 그렇겠지만 전기차 쪽이 원체 좋아지다 보니까 니켈 수요가 앞으로 계속 좋아진다. 근데 실제로 영국의 LME크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건 맞다. 근데 10년 후 아직 멀었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은 그러니까 당장은 우리가 논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 보는 거고 방향성은 맞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에 3, 4월 달에 워낙 ETF 관련된, 이 원유 관련된 ETF, ETN 상품이 워낙 화제를 일으켜서 지금 그러한 어떤 ETF 상품에 투자하는 게 시기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가능한,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일일까요? 수익을 낼 수 있는? 차원에서. 네. 저는 근데 원유에 대해서 물론 그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원유 ETF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걸 권고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런 원자재 ETF들은 대표적으로 이런 선물형이 좀 많거든요. 선물형들은 매월 롤오버를 하기 때문에 만기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수익률을 낸 게 아니라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때 주식형 원유 ETF들이 있다. 즉 그래요?
에너지 기업들 중심으로 대형 에너지 기업들 중심으로 구성된 ETF들이 있거든요. 주식형으로.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방향성이랑 비슷하거든요. 유가의 방향성. 유가의 방향성, 회복의 방향성을 놓고 본다면 그런 것들이 유효하지 않겠는가라고 봤었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유가가 저는 내년에도 점진적으로 계속 회복된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상대 성과 측면에서 그럼 원유 관련 이런 상품들을 투자했을 때 더 매력적일까? 아니면은 귀금속이 더 매력적일까? 아니면 비철금속이 더 매력적일까?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저는 사실 원유 쪽, 에너지 쪽보다는 좀 더 이런 귀금속 1순위. 귀금속 안에 그렇죠. 귀금속 안에서 또 은 다음에 금. 비철금속 안에서는 지금보다는 좀 대선 때쯤이 좀 적정 구간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대표적 구리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쪽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만큼의 좀 퍼포먼스를 보여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들고 있다면 힘들거든요. 사람이 이제 좀 그렇죠. 지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아마 이게 이렇게 저렇게 듣는 정보에 의해서 그 뭔가 변동성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낙폭과되니까 상당한 과거 수준 올라오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단순한 우리가 이제 주식하고 연계해 가지고 생각을 하고 ETF 들어갔다가 이번에 깨진 거잖아요. 원유 ETF, ETN.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투자, 그러니까 이건 전문가 영역이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원자재와 관련해서는.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그 투자 주기를 어느 정도의 기간을 보통 잡고들 하시나요?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실 원자재는 원래 이제 투자 용도라기보다는 처음에 어떤 식으로 활용됐냐면 기업들이 해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원료를 생산을 하던가 또는 원료를 갖다가 소비하는 기업들이 해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원자재 선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 투자자들이 참가를 하면서 투자 용도로 활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주기에 있어서는 사실 그런 걸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짧으면 한 달이겠죠. 왜냐하면 롤오버를 갖다 감안을 했었을 때요. 근데 방향성이 만약에 분명하다면 더 짧을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우리가 원자재 시장이라는 거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예측 불허가 원체 변수가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차월물 간의 롤오버가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할지를 갖다 계산을 해가지고 본다면은 더 길어져도 상관은 없겠죠. 그러니까 콘텐고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콘텐고의 폭 자체가 굉장히 크다면은 투자하기가 굉장히 꺼리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롤오버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하니까요. 콘텐고가 뭔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스프레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다음 달 월물의 가격과 그 다음 달 월물의 가격 간의 스프레드가 가격차. 그 가격 차를 봤었을 때 오히려 지금의 가격이 좀 더 지금 근월물의 가격이 더 높다면은 차월물보다 이제 이걸물보다 그러면 이거는 백오데이션이라 하고 그 반대의 영역에서는 이제 콘텐고라 하는데 콘텐고 상황에서는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명 롤오버를 했을 때 나는 가격이 올랐는데 왜 난 더 손실을 보는 거지?를 보면은 왜냐면은 결국엔 이 롤오버 비용 때문에 즉 콘텐고를 맞으면서 손실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아는 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목표 가격대 그것만 생각하면서 계속 롤오버를 하다 보니까 계속 까지는 거군요. 아무래도 안타깝게도 그런 측면들이 있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천연가스와 관련된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연가스 가격도 상당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중국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 상황인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무래도 중국이 글로벌리하게 원자재 최대 소비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서도요. 근데 저는 사실 중국 때문이라고 어느 정도는 보는 건 맞긴 한데 중국 때문 이유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반대로 LNG에 대한 소요를 갖다 계속 높이고 있고요. 결국 친환경 쪽으로 가겠다라는 방향이. 그래서 중국도 친환경이라서 이미 10년 전부터 중국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친환경인데 그 친환경 중에 이제 원전 그리고 LNG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이런 것을 계속 나아가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겠거니요.
아무래도 그런 수요들이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하다 보니 좀 중국 쪽에 대한 익스포저가 어느 정도 생기지 않았는가라고 볼 수 있겠지만서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계절성이죠. 지금의 천연가스 가격을 움직이는 동의는 어떻게 보면 이 더운 여름이죠. 냉방수요죠. 아, 냉방수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라는 거는 글로벌리하게 뭔가 동일화된 공통화된 기준점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구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LME 런던 시장을 갖다 보거든요. 원유는 3대 시장이 있죠. 이제 브렌트가 있을 테고 WTI가 있을 테고 두바이가 있을 테고. 근데 네. 이 3대 시장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죠. 근데 천연가스는 이런 기준이 드는 시장이 잘 없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천연가스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천연가스고, 근데 싱가포르도 있을 테고, 뭐 중동의 카타르에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급에 이런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는 거는 지금 우리가 보는 천연가스가 그냥 미국 내에 있는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 지금 좀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요 최근에 미국이 중국 쪽으로 수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어느 정도 생긴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미국은 여름이고 냉방 수요가 발생을 했고, 계절적인 측면에서 이 냉방 수요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타당하겠죠. 아, 그럼 미국 자체의 어떤 그 천연가스 수요가 네. 냉방과 관련해서 이렇게 상당히 큰가 보죠, 규모가? 그쵸.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 물론 석탄도 발전을 하지만은 천연가스로 발전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실제로 산업용으로도 발전소를. 그쵸. 산업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의 천연가스에 대한 이런 거는 대부분 내부에서 기후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있어서 예보 자체가 앞으로 한 2주 동안 원래라면 더워야 되는데 예상보다 추워라고 하면은 이게 가격이 좀 눌리겠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천연가스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미국의 중부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들의 기후 상황에 대해서 컨센서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뉴스 보도로. 네. 이런 것들에 좀 더 귀를 기울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재고 추이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재고에 있어서도 매주마다 발표가 될 테고 또 매주마다 또 어떻게 보면은 리그 카운트도 발표가 되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주목을 하시면서 바라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군요. 그 이게 요새 천연가스 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그 중국이 그 수요를 많이 이제 수입을 해가고 있으니까 중국의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 아니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조금 맞진 않다고 오버보다. 봐요. 그러니까 중국이 천연가스 소비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늘린 건 맞는데 미국의 천연가스 시장 갖다가 크게 움직일 만한 정도의 익스포저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좀 차이를 두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원자재의 이 변동.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원자재들에 대한 가장 큰 그 소비국이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원자재들의 가격 상승 혹은 수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국의 경기를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원자재 시장과 관련해서 중국과 연결 지을 만한 뭐 그런 특이한 어떤 동향 같은 게 있나요? 대표적으로는 구리죠. 그러니까 구리. 글로벌리하게 여전히 석유의 소비 최대국은 미국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금속 안에서 비철 금속 안에서의 최대 소비국은 중국이죠. 중국은 글로벌리하게 51% 정도 소비를 하니까요. 그만큼 공급을 하지만 그만큼 수요가 많다 보니까 항상 수요 우위 상태가 빠져 있는 나라가 중국이겠고요. 근데 결국 구리 가격이랑 중국의 위안화를 갖다 역축으로 그러면 동일하게 움직이거든요. 아, 그래요? 위안화가 강세로 되면 구리도 똑같이 강세. 그러니까 왜냐면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여전히 발전 공간이 무한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화율도 여전히 낮고, 그러니까 네. 상주 인구 기준이 아니라 호적 인구 기준으로는 여전히 낮고, 그래서 여전히 도시화를 갖다 많이 해줘야 되고, 요 최근에 남부 지역에 물난리가 났잖아요, 중국이. 네. 그 장강 지역. 그쵸.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도 물에 다 잠겼다 보니 자동차도 많이 잠겼을 테고, 뭐 건물들도 많이 잠겼을 테고, 그러면 수해 복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재해 복구 차원에서 구리 수요가 또 나타날 테고요. 거기다가 지지난주에 또 중국 정부에서 광둥, 홍콩, 마카오 지역을 갖다 중심으로 한 대만구 지역에
어떻게 보면 광역철도를 갖다 깔겠다 했는데 그 사업 규모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금 규모가 4,700억 원 가량이 되거든요. 그 사업을 인가를 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아무래도 구리가 원체 크다 보니까요. 이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은 변동성이 있을 테고 그거의 방향에 따라 계속 움직이는 것이고요. 네, 그렇군요. 51%면 뭐 엄청나네요. 그렇죠. 원유와 관련해서도 중국이 가장 큰 소비국이 아닌가요? 수입국?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그렇죠. 예. 근데 전통적으로 미국이고요. 미국이 원체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근데 그 얼마 전에 좀 쇼킹한 뉴스가 하나 나왔었는데 그 중국에서 그 원유를 위안화 결제로 해가지고 계약을 한번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페트로달러를 깨트린 첫 번째 사례가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뭐 좀 아시는 게 있나요? 그와 관련된? 뭐 저도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원체 없었다 보니까 손님이 없으니 재고는 넘어나고 그렇게라도 팔아야죠. 말 되네요. 그러니까 물론 의미를 갖다 좀 두고 본다면은 아 이게 좀 페트로달러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네, 물론 도전을 하고자 해요. 중국도 분명. 그렇죠. 하지만은 여전히 글로벌리하게 시장의 주도 세력은 미국이니까요. 달러이니까요. 근데 다만 지금은 원체 수요가 코로나 이전만큼 근데 코로나 이전이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코로나 이전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때가. 그때 예. 2년 동안 경기가 나락으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 코로나 이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진 상태인 거잖아요. 네. 원체 손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었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뭐 세계 경제의 축인 그 미국의 주식시장, 금융시장은 지난 과거 2년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잖아요. 우상향으로. 그래서 뭐 버블 논란도 있었고, 근데 뭐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한번 거꾸러졌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더 큰 버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버블일까? 혹은 이게 뭐 자연스러운 추세일까? 이와 관련해서 원자재는 좀 반대잖아요. 원자재는 실물과 연결이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이 원자재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 뭔가 잘 모르지만 어떻게 배워서 원자재 시장의 투자자로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좀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좀 알려주신다면. 일단은 접근을 하실 때 네. 우리가 주식은 경기를 선행을 하잖아요. 네. 이 나라에 대한 이 국가가 성장률이 어느 정도 나올지, 과연 생산성이 얼마나 좋을지, 과연 이 나라가 기업들이 얼마나 경영하기 좋을지에 따라서 주가가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즉,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경기를 선행하죠. 근데 경기는 주가를 후행을 하고요. 원자재는 기본적으로 경기를 동행을 하다가 살짝 후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원자재는 원료를 생산을 하면 업스트림 단에서 그 생산을 하고 실제로 이게 다 반영이 되려면은 이걸 중간에서 또 누군가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중간 단계에서 또 다시 가공을 하고 또 가공을 해서 제품이 돼서 이 완성품이 실제로 소비자한테 소비되기까지가 이 모든 라인이거든요. 수요에. 네. 근데 그 생산과 수요의 라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는 경기를 다소 후행을 하죠. 그래서 접근을 하실 때 투자 차원에서는 선뜻 주식이랑 좀 혼동을 안 하셨으면 해요. 근데 우리는 주식에 익숙하다 보니까 주식에서 익숙한 그 환경을 바탕으로 그래서 원유 ETN이 그래서 사고가 터진 거잖아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는 조금 천천히 봐야 되거든요. 그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급등하기든가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가 있고 장기 투자자가 있고 펀더멘탈을 보고 이 원자재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무조건 단기 투자, 환경을 보면서 단기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장기 투자도 가능한 건가요? 장기 투자도 가능하지만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결국에는 롤오버 비용을 갖다 좀 많이 감안을 해야 될 테고요. 매월마다. 그렇죠. 이제 만약에 롤오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은 구리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 같은 금융 투자자들이 현물을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현물이 투자가 가능하겠죠. 좀 더 용이하죠. 네, 그럼 나머지 원자재들은 좀 더 트레이딩 방식 자체가 좀 단기이지만은
롤오버를 갖다 감안을 해가지고 조금씩 신경 쓸 게 오히려 좀 더 많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그 우리가 이 원자재와 관련된 투자에 대한 이제 공부, 스터디를 좀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주식을 일단 생각을 버려야 되잖아요. 방식이 틀린 거니까. 근데 주식도 굉장히 좋은 참고 자료입니다. 아, 그 그래요? 이유는 대표적으로 만약에 MSCI 자동차 지수가 반등을 갖다 세게 했단 말이죠. 네. 경기가 만약에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원자재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요가. 네. 그러니까 근데 어느 시점에서 동일하게 튀기 시작하거든요. 아, 후행한다고 그쵸. 했으니까. 그래서 원자재는 좀 참을성 있게 조금 뒤로 한 세 걸음 정도 뒤로 세 가서 걸음. 좀 바라봐야 될 테고요. 그래서 주식을 좀 어느 정도 앞을 보신다면 주식이 굉장히 좋은 참고서가 되겠죠. 다만 주식의 선행성을 갖다가 보고 원자재로 접근하시면은 굉장히 좀 힘드신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좀 자연 환경도 기후도 굉장히 중요해요. 폭우가 내리면 광산 같은 경우에는 채굴도 잘 안 되는 지역이 있을 테고 선박이 운행이 안 되는 데도 있을 테고 파업도 있고 원자재는 사실 고민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글로벌리 그 여러 가지 그 환경, 그러니까 뭐랄까, 뉴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매일마다 체크를 계속 해야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만약에 구리 하나만 나는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러면 광산단에서 어떤 나라가 주력 국가인지를 갖다 먼저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1위가 칠레, 2위가 페루. 이 두 나라가 글로벌리하게 구리의 생산의 대략 40%를 차지하니 이 두 나라를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면 굉장히 좀 편하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이 두 나라에서 파업이 있을지 또는 이 두 나라에서 코로나 상황이 진척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할 테고 근데 또 그것만이 또 가격을 또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중간 가공 단계가 또 중요하거든요. 대표적인 가공 국가는 칠레와 중국일 테죠. 네. 이 두 나라일 텐데 구리에 있어서 이 두 나라가 지금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수요처인 또 중국이 제대로 소비를 해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전반적인 큰 맥락에서 다 같이 봐줘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이게 그 소액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이 원자재 투자는 그래도 좀 투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는 해야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적정의 기준을 갖다가 사람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나 금융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ETF나 현물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주로 ETF를 거래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선물이 있을 텐데 선물은 단위가 좀 크잖아요. 크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접근하시기 굉장히 좀 어려우실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저는 주식보다 사실 저는 리스크가 더 높은 자산이 원자재라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은 상장만 폐지가 안 된다면은 언젠간 복구가 되거든요. 우량주라면? 그렇죠. 네. 물론 기준 자체 우량주라면 있겠죠. 근데 이게 원자재는 한번 롤오버를 어떻게 잘못 맞고 삐끄덕대고 만약에 사이클을 잘못하고 하면은 제가 만약에 경기를 갖다 판단을 미스를 해가지고 사이클을 잘못하면은 이건 회복까지가 몇 년이 걸리니까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단 원자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거시경제에 대한 그 세계, 거시경제에 대한 어떤 안목 혹은 예. 감각이 있어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원자재 시장과 관련해서 다양한 그 원자재 여러 가지 그 시장의 특성과 투자의 어떤 포인트들을 살펴봤는데요. 저도 사실 원자재와 관련해서 이번이 좀 깊이 다루는 건 처음이라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재밌었고요. 앞으로 좀 우리 원자재 시장의 전체 흐름과 관련해서 주요한 어떤 변수?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좀 알려주시면. 저는 올해 남은 기간만 놓고 봤을 땐 저는 여전히 그 변수를 미국의 대선으로 좀 보고 있고요. 대선.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코로나는 저는 2차 확산에 있어서 1차만큼 절대 강도는 셀 수가 없다라고 계속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변동성이 가장 큰 구간은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라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방향성이 분명한 원자재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금이나 은 그리고 앞으로 기대가 되는 구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 오히려 대선 구간이 저는 저가 매수에 정말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겠나. 그때 변동성 때. 예. 그때가 저는 이번에도 변동성이 나왔었을 때
분명 예상이 가능했었거든요. 과매수 구간이기도 했었고요. 단순히 명목 가격이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과매수 구간은 맞았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금이나 은은 어느 정도 과매수 구간은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변동성에 있어서 그럼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미국의 대선을 갖다 좀 바라보면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대통령이 누가 되든 저희가 그게 중요하기보다는 어쨌든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할 텐데 거기서 보면은 저가 매수의 구간을 우리는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그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국내 금융사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 중에 이런 원자재 관련 ETF 상품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충분히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 우리가 많이. 달러 자산으로 해야 되나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은 훨씬 더 이제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하죠. 다만 원자재만 국한돼서 바라볼 경우에는 물론 미국이 좀 더 다양하게 있을 텐데 다만 어쨌든 저는 달러와의 약세 방향을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해지 차원에서는 좀 미국에 상장된 ETF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원자재 ETF는. 네. 예. 그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한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화끈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어떤 확신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레버리지요. 레버리지를 너무 강하게 쓰시더라고요. 인버스가 됐든 뭐가 됐든 뭐 3배, 뭐 2배, 3배만 쓰시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원자재 시장에서 이게 그 적정한 투자, 그러니까 효율적인 투자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방향성이 분명하다면은 될 수는 있지만은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물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네. 저는 리스크를 그렇게까지 즐기지는 않거든요. 네. 이제 저는 방향성이 분명할 경우에는 저가 매수에 들어가지. 근데 저가 매수에 들어가도 절대 저는 사실 레버리지를 안 하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말 투자자분들이시라면은 좀 이제 레버리지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금 오르는 거 너무 확신을 하시고 뭐 2배, 3배짜리 하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사실 너무 과욕을 부리면 탈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탈 안 내려면은 좀 우리가 길게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좀 왜냐면 레버리지 그런 상품들도 롤오버를 하거든요. 어쨌든 선물 추종이라서 그럼 몇 배로 뭐 2배, 3배로 나가는 거잖아요. 몇 배로 얻어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고려하셔야 되고 실제로 2배, 3배짜리 이런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들은 정말 단타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롤오버를 하기 전에. 그렇죠. 왜냐면은 정말 그런 것들도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고려도 필요할 테고 하신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권하지는 않고요. 네. 하여튼 그 너무 빨리 돈을 빨리 벌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 가지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욕심이 생기면은. 하여튼 투자라는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투기가 아닌 투자, 올바른 투자를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특히 이런 변동성이 강할 때는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이 원자재 시장과 관련해서 정말 아주 깊은 인사이트를 알려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최진영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재밌네요.